네, 안녕하세요. 해피멘토 협동조합 이사 박서우입니다. 저는 해피멘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생명 존중 프로그램인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기입니다. 생명 존중의 1번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명 존중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의 생명부터 들여다볼 줄 알아야 남의 생명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깊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여러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의 시각과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존중의 철학을, 이해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도 인식해보고, 또 타인과의 어떤 소통이나 타인과의 존중, 공감, 이걸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실천하고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1차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선생님들은 스스로를 얼만큼 이해하고 계실까요? 음, 우리가 보통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나를 우주에 있는 시각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객관화시키는 거. 여기서부터가 나를 이해하는 건데요. 지금 잠깐 나를 얼만큼 이해를 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나라는 사람. 네. 자, 가끔 이럴 때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나를 이야기할 때 나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서 그 프로그램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온화하시고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날 같이 있었던 회원들이 회장님을 칭찬을 하셨죠. 굉장히 여유 있으시고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장님이 웃으면서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회원분이 회장님 어떻게 저는 누가 제 얼굴에 있는데 칭찬을 하면 굉장히 쑥스러운데 회장님은 그냥 네네 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누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3자의 이야기를 하나보다 라고 하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 제3자의 이야기처럼 듣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그러니까 나와 남이 이야기하는 나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남이 이야기하는 나가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서로 많이 일치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다른가요? 네. 우선은 저희가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은 차지하고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곰곰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네, 그러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기쁜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갈등 없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곧 나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내 눈앞에 만약에 예쁜
뭐 공주님 같은 분이 있다. 늘 공주님 같은 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마주보고 밥도 먹고 그러면 내가 공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내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타인이 나를 공주 대접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때가 바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을 정확한 렌즈로 바라보려면 내가 우선 나를 먼저 인식을 하고 내 모양이 다람쥐 모양인지 물고기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물고기 모양이면 바다로 가면 될 것이고 다람쥐 모양이면 산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를 먼저 인식하는 것,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 이거부터가 내 생명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듯이 나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군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인문학. 네, 요즘 인문학 열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중의 확장판으로 일단은 나는 짐승은 아니죠. 그렇다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보편적인 바탕하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거기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따져보고 그 가치를 조금 더 섬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만원경처럼 멀리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조리개들을 내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자의식을 가지고 내 모습을 확대도 했다가 또 더 디테일하게 좁혀도 봤다가 섬세하게 들여다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자기 존중이고 그리고 그 과정의 가장 큰 확장판이 이제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존재와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아하고 세계를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존재의 의미 탐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은 욕구와 욕망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자,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차를 타고 싶은데 난 벤츠를 타고 싶어. 또 나는 뭐 중국 음식 또는 일식을 먹고 싶어. 이런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와 욕망도 나를 설명하는 한 부분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또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욕구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꺼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은 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면적이죠.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와 욕망뿐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까요? 선생님들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10년 전에 과거에 저는 행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10년 동안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줄곧 하고 왔더니 굉장히 행복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가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욕구와 욕망도 변하듯이 가치도 변하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20대 청년들의 가치와 30대
또 40대, 50대 중장년의 가치가 다르듯이 가치라는 것들도 변합니다. 지금의 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제가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는 지금 갖고 있는 가치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 그래서 나를 인식시키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 인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찰은 바로 성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아이들은 반성이라고 하면 성인들은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죠. 그 성찰이야말로 내 가치인식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객관화시키고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알게 되면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과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나를 인식만 하고 있지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와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단계는 나를 인식하셨습니다. 그죠? 자, 2단계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존중해야 되죠. 자, 자기를 존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선생님들 어떨 때 타인을 존중하시죠? 타인을 존중할 때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바로 누구를 향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존중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형이 많지만 특히 제 주변 사람들은 타인 존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자세도 잘 나오고 마음가짐도 굉장히 좋은데 자기를 존중하는 거에는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을 존중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진심일까? 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진심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진심일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일 수도 있죠.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세상엔 진정성 하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하면 발휘가 될까요? 바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존중하는 그 훈련과 자세가 바탕이 되어서 남을 존중할 때 타인도 진정성 있게 나를 존중하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마라탕이라는 걸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한테 마라탕을 끓여주는 것과 내가 마라탕 맛을 정확하게 알고 마라탕을 요리해서 타인에게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진정성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성찰해 봅시다. 이 시간에 내가 진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바탕하에 타인을 존중해 왔는지, 아니면 나는 사회적으로 훈련된 학습에 의해서 남을 존중하라니까 존중하면서 살아왔는지. 자, 그거에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태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행복하십니까? 네, 제 질문에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를 존중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한가? 라는 물음에 답이 바로 안 나오신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자아 존중감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타인한테는 굉장히 배려를 잘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좀 내가 남을 존중한다고 혹시 착각하고 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거. 자, 나를 존중하는 걸 그러면 한번 조금 더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존중할까요? 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일단 외모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타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꾸는 그런 자세에서도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드러나겠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세나 태도도 굉장히 깔끔하고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죠. 네, 그리고 내면은 어떨까요? 좀 더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환경처럼 더 현미경처럼 멀리도 보고 깊게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내면을 더 들어갔을 때 마음의 정서가 편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인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 존중감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1단계, 일단 나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조금 깔끔한 헤어스타일 또는 깔끔한 옷매무새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좀 존중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까 현미경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자세와 태도는 어떨까요? 네, 우리가 아까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옷은 아주 바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투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단연간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럴 때 인식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내가 그런 자세와 태도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나한테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정서. 네,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부분에선 내가 왜 불안한지 마음의 영역에 분명히 많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기를 존중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첫 번째 나의 겉에 보이는 어떤 부분에서 존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말하는 태도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더 깊게 들어갔을 땐 내 마음의 영역이 어디가 불편한 건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고장난 데는 없는지, 청소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런 마음의 영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명상도 있고, 반성 일기도 있고, 또는 내 마음에 걸리는 그런 대상자한테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종교적으로 종교의 힘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도 있죠. 종교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겠지만, 네, 그런 방법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존중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치료를 하는 이런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건강한 자아가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가끔 이럴 때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이럴 때는 나 같지 않아? 이럴 때가 있나요? 또는 난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따로따로인 적은 없으신가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생각하는 나와 마음속의 나와 움직이는 나가 하나인 나로 합쳐져 있는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생각하는 나와 마음속의 나는 친한데, 움직이는 나는 덜 친한지. 자, 지금 잠깐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네,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국민학교 딱 교문 앞에 지덕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덕체. 네, 그래서 우리 교육의 기본은 지덕체를 겸비하는 인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는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하는 나죠. 네. 덕은 뭘까요? 굳이 말하자면 마음속의 나. 네. 체는 뭘까요? 움직이는 나입니다. 가끔 제가 청소년 수업을 가거나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몸이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움직이는 나가 지능이 높은 거죠. 굳이 지능이란 단어로 이해를 시키자면,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타인한테 진정성 어린 배려를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마음속의 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나, 생각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나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나가 유난히 발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하는 나, 마음속의 나, 움직이는 나, 네, 각각 어떤 나가 더 높을까요? 네, 답은 아무도 높지 않습니다. 또는 모두 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무라일체. 무라일체가 뭘까요? 사물과 내가 일치되는 거죠. 네, 일심동체. 네, 한마음. 네, 몸이랑 육체가 마음과 하나 되는 이런 걸 일심동체라고 하죠. 자, 우리 선조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가장 몰입도가 높고 그 몰입의 순간을 가장 행복의 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가 합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성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이러면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로 합쳤을 때 몰입과 무엇을 하더라도 몰입이 되고 그때 가장 극도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자아 발견의 여정 중에서 하나하나 생각하는 나, 마음속의 나, 움직이는 나를 조금 구분을 해보고 이 각각의 나를 어떻게 합쳐서 몰입을 이루고 행복한 지점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나. 네, 생각하는 나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또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가치관이라고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나는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하고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나고 움직이는 나는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나의 모습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혹시 키워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3명이 다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르냐면 첫째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둘째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대로 움직여요. 네. 선생님들은 둘 중에 어떤 영역에서 먼저 접근을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시절도 있고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움직였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지금 어떤 구간이 있을 텐데요. 저는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를 인식시켜 봤을 때 저는 마음이 편해야 일이 더 잘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을 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을 무시한 채, 네,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음만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가 됐는지 알았는데 그게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지 치유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자기 인식,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던 내 모습도 발견하고 남을 많이 존중하고 살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남을 의식하고 산 거죠. 남의 눈치,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나의 시선보다. 자, 그렇게 살았을 때 저는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머리가 뒷받침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먼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지금 패턴으로 사는데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인식하고 알아내는 게 이렇게 삶에서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이 새 차를 샀다고 치고 차를 운전하는 그 방법,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을 작동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나가는 것과 핸들 조작만 알고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 네, 굉장히 위험하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도 나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잘 훈련시키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핸들 조작만 하고 브레이크는 밟을 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자, 지금 3가지의 나, 생각하는 나, 마음속의 나, 움직이는 나,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먼저, 어떤 버튼을 먼저 누르고 시작하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움직임이 빠르죠.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보다 손이 먼저 가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이 나오면 어때요? 바로 손부터 가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아프면 바로 눈물부터 나오고 자, 그런데 크면 성인이 되면 어때요? 생각하는 나도 생기고 마음먹은 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나가 혼자 움직이게끔 놔두질 않죠. 오히려 성인이 되면 움직이는 나를 생각하는 나가 더 많이 통제하죠.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옆에 사람 눈치를 봐야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러면 이 3가지의 나는 서로 사이가 좋은지 또 이 3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이기적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옹졸하지는 않은지 또 생각이
굉장히 편협하지는 않은지, 몸이 게으르지는 않은지, 이런 나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선 첫 번째가 나를 인식하는 거고, 첫 번째 내가 인식하는 방법은 환경과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문학의 의미와 역사.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의 확장판이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은 사람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돼서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 이것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 예술을 연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질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지금 AI, 챗GPT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오히려 인문학적 사고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알려고 할 때 1번은 지식을 습득했죠. 지금은 그런 지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습득하지 않아도 질문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지식에 축적된 것들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하는데, 그 근본적인 질문을 누구한테 해요? 1번은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됩니다. 왜 사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 이렇게 나한테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저는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프로젝트인데 욕심이 나요. 그러면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남들이 다 안 한다고 해도 너 혼자라도 남아서 그거를 할 수 있겠니? 라고 저한테 질문해요. 그럼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이 나오면 제가 합니다. 물론 타인들한테 당신들이 아무도 안 해도 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힘들다고 안 하고 포기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리라. 이런 것들이 신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낸 사람들은 자기 신뢰도가 높고 효능감도 높죠. 또한 그것을 타인이 바라봤을 때 타인이 그 자아에게 믿음 또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문학을 알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근본적인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 이런 고대 철학자가 있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누군지 맞춰보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을 한 철학자가 누굴까요? 네,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선생님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신 분도 이 강의를 듣겠지만 서양에서도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불교에서도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무리 의심을 해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존재, 바로 나라는 존재. 예, 그렇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없어지죠.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자, 갓난아기가 됐어요. 자, 옹알이도 하고
그런데 이 갓난아기는 자기를 인식할까요? 아니면 눈앞에서 젖을 물리고 까꿍까꿍 해주는 엄마 타인, 그 타인을 인식할까요? 네,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는 그 순간 성인이 됐다고 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는 내 눈앞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곧 나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크면서 세계관이 생기고 자신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봤던 타인의 모습 중에는 내 모습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그 안에 나의 진정한 나의 존재를 만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자아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강점하고 약점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땐 나의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죠? 어떤 유튜브에서는, 누구 땡땡땡땡이 설명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타인한테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오차가 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를 인식하면 1번. 내 스스로가 먼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경험하고 삶 속에서 시행착오가 줄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가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시대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10대 때 못 배우고 청년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타인을 바라보는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인문학을 공부해 보라고, 또 심리학을 공부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알고 타인을 알아야,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운전 습관이나 내 차를 운전하는 법을 알고 타인들이 운전하는 것을 백미러나 또는 창문을 통해서 봤을 때 접촉사고라든지 대형사고를 그 도로 위에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속도로가 사회라고 한다면 내가 내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왔을 때 나 역시도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고, 또는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겠죠. 타인한테 피해를 주기 싫고 또 나 역시도 사고 나기 싫어서 차를 몰지 않고 세워둔 채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거는, 쉽게 예를 들면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내 차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회에 나왔다, 고속도로에 나왔을 때 방어 운전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죠. 네, 그게 무서워서 멈춰 있다면 내가 아름다운 들꽃도 못 보고 바다 풍경도 못 보고 그냥 차 안에서 갇힌 채로 사는 거죠. 혹시 지금 그렇게 차 안에서 갇힌 채로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인문학 공부와 심리학 공부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살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도로에 한번 나와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나왔을 때 방향성 또한 너무 중요하죠. 내가 서울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산으로 갈 건지, 이 삶의 방향성 역시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때 그 방향성과 속도 역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면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그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내면에다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나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보고, 그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 봅니다. 그게 자아 존중이거든요. 선생님들도 타인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특히나 20대 분들은 경험이 짧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또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성향들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주변 사람한테 먼저 질문을 하죠. 네,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든지 다양성을 챙기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 뭔가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곧 내 자신이죠. 그래서 1번은 나한테도 질문을 꼭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주변에도 도움을 청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가는 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하는 거거든요. 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운전으로 빗대어 볼게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건 내 손발이 움직이는 걸 믿고 운전을 하는 거지,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만 들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 운전의 운전석의 시선은 운전자한테 딱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뒷사람이나 옆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걸 듣고 운전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조언은 하나의 경우의 수나 조언으로만 듣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나한테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땐 사람들한테 답을 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찾아봐서 내 내면에 다양한 지식을 넣은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걸 저는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나와 마음속의 나와 움직이는 내가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이룰 때 그 최접점의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네. 몰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몰입은, 자, 집중력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집중력은, 뇌에서 순간적으로, 몰입을 일으키는, 몰입이라기보다는 순간 뭔가에 집중하는 것을 집중력이라 합니다. 순전히 뇌의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나가 딱 집중했을 때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몰입이라는 건 생각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나와 움직이는 내가 모두 하나가 돼서 그것에 빠져들었을 때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몰입하면서 최적의 경험이라고 부르면서 유행이 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태일 때 몰입이 일어나나요? 또는 몰입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까요? 네. 몰입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창의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선생님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창의적인 순간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네. 자, 몰입이라는 건 굉장히 제가 이번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아를 존중하고 자아인식에 실천할 수 있는 1번으로 몰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에 빠져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그런 예시와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운전할 때 차가 곧 나 같고 내가 차 같고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운전대에 손을 얹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내 앞에 유리 창문이 느껴지지 않고 경치가 그대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운전할 때 몰입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몰입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고가 더 많이 날까요? 덜 날까요? 네, 덜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좁은 길도 네, 잘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머리로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아까 이야기한 무라일체의 순간에서 운전을 할 때는 굉장히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에 앉으면 딱 일단은 그렇게 일체가 되는 그런 상태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 운전대에 앉을 때는 한번 온전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몰입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의 운전대에서도 역시나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생각은 이따가 뭐 드라마를 봐야지 하면서 몸은 설거지를 하고 마음은 또 딴 데가 있고 요런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설거지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몸을 쓰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입이 아니라 분열 상태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신과 마음과 몸이 각각 따로 놀고 특히나 정신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멀리 나간 상태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로 합치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몰입을 경험하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다. 이 차이는 아이에게 정신과 마음 그리고 몸이 완전히 일치돼서 육아를 할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엄마도 행복하고요. 아이도 굉장히 행복하죠. 자, 그런데 엄마 머릿속에는 주식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마음은 남편에 가 있고 몸은 아이한테 있을 때 자, 이 아이는 어떨까요? 네, 껍데기만 있는 엄마를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또 엄마의 그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몰입을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이 돼서 누구나 부모님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공동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그러면 나도 한번 몰입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실천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몰입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나를 자꾸 만들다 보니 매 순간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경험이 유지가 되면 어떤 걸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자동적으로 몰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은 나와 생각하는 나와 마음먹은 나와 행동하는 나가 일치하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몸도 그 사람 앞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도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보고 경청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청이라는 것도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몰입했을 때 경청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경청을 따로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따로 훈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열해서 훈련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져요. 그런데 몰입 하나만 습관 들여놓으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성취감이 올라오고 누구를 만나도 경청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1번은 나를 인식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그런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잘 인식을 했다면 몰입을 하면 통해서 생각하는 나와 마음먹은 나와 움직이는 나를 하나로 뭉쳐서 같이 그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실천을 권해봅니다.